지금부터 이 과정을 맡아주실 웰스에드의 조재영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VIP 고객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죠.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은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은요, 상속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영수 대표가 얘기했지만 고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부자들을 뭐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VIP 고객하고 터치를 하실 때도요, 제가 토요일 날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이미지 메이킹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VIP 고객들 매일같이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만나본 VIP 고객들은 이렇게 하더라, 지금 VIP 고객들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 라는 일종의 나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팩트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라는 마인드보다는 다른 부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른 부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도 공감대 형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 종부세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객은 종부세 대상자예요. 영업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종부세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분개를 해요. 나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야 고객, VIP 고객들은 저 사람이 우리의 신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상속세, 증여세 나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젠가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지금 VIP 고객들의 총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주가 그래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우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상속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신문에 이런 거 나와요. 저런 비슷한 그래프인데요. VIP 고객들이 내는 상속 세금이 많아집니다라는 건요,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회장님들 한 분 돌아가시면 세금 몇 조씩, 몇십 조씩 냅니다. 3번. 그러니까 그거는 한 명에서 몇십 조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럼 뭐해? 한 명입니다. 그런데 1,720명이 내던 상속세를 몇 명이 낸다면 까먹고 먹고. 여기는 사람 있어? 우리 사무실에 있어, 이 새끼 하나. 이 새끼는 그게 전문이야. 내가 살려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통계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죠. 뭐냐면 걔는 그것 때문에 죽었어. 전국에서 따지면 돌아가시는 분 중에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맨 오른쪽 보니까 몇 퍼센트 정도예요? 5.9%. 그런데 오늘 우리 먼저 VIP 고객 세미나라든지 교육을 요 수도권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해당되는 과세자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15%만 넘어요. 요거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작성할 VIP 고객 리스트라든지 세미나에 모실 분이라든지 새로 나오는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신상품 가망 고객들 거의 다 상속세에는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통계 한번 보죠.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었던 일이에요. 요거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25년 9월 11일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고 하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막아줘야 되겠지 않냐 해서 요거는 좀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뭐를 키워주겠다는 얘기냐면, 여러분 공제라는 거 아시죠? 저랑 세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랑
공부하신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공제 빼면 과표 곱하기 세율. 시작. 공제 빼면 과표 곱하기 세율. 요거 꼭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등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즉, 내가 돈을 벌면 돈을 버는 거에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뭐를 빼준다고요? 공제. 그렇게 공제를 뺀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표. 과표가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은 뭐예요? 곱하기 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제 강의 50%는 퀴즈입니다. 퀴즈 맞추셔도 상품은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제가 하세요. 자, 상속세율이 높아요? 증여세율이 높아요? 그렇죠. 똑같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공제가 다른 거예요. 상속세는 가장 대표적으로 일괄공제 얼마죠? 5억.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에서 30억.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최대 2억 해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37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 상속공제 그렇게 30억씩 받으려면 재산이 뭐 한 100억 이렇게 돼야 되니까 빼고 가장 낮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를 5억에서 한 8억 정도로 올려주겠다.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인데 이걸 한 10억 정도로 올려주겠다. 그래서 대략 한 얼마 정도? 한 18억 정도까지는 공제를 받아서 그거는 빼고 세금을 매기도록 하겠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해서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돼서 부담스러웠는데 앞으로는 17억, 18억 정도까지는 전부 공제를 해줘서 세금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가 만나는 고객들 중에서도 이거를 사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이런 공제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결정해요.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예요. 그래서 세율 이런 것들은 공제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시행령이에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장관 여러분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합시다. 그럼 장관들은 그냥 네네네네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명까지인데요. 법률을 바꾸는 건 누가 바꾼다? 국회에서 바꿉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무슨 당이에요? 민주당. 지금 국회 다수당도 누구예요? 민주당.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되겠죠. 자기 당에서 뽑은 대통령을 18억까지 올려주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상속세 개정 보류시켰어요. 작년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안 돼. 왜? 뭐가 벗어날 것 같으니까? 세금이 너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때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데 상속세, 증여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적게 거두면은 우리나라 세원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부담이 생겨야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작년에 노땡큐 좀 더 두고 봅시다 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잘 신문에 안 나오죠. 그래서 한 18억까지 세금 안 된다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좀 전 시간에 굉장히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번다. 그렇죠. 분기에 막 80조, 60조 벌어요. 그럼 1년 따지면은 뭐 200조, 300조 벌 거예요. 그러면 세금
거기에 지금 법인세는요 25%예요. 4분의 1이 법인세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최소한 뭐 100조 이상 들어올 겁니다. 100조가 뭐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부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올해는 상속세 지급세 좀 고쳐주겠구나.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며칠 전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죠. 올해도 상속세 개정은 제외입니다. 또 안 바꿔줬어요. 뭐 유산세 방식에서 취득세제 방식으로 바꾸네, 뭐 세율을 낮추네, 뭐 과표를 올리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딱 내놓은 안에서는 아예 없어요. 그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할 것도 없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몇십 년째 진행되고 있던 그 상속세율, 그 과표 그대로 내년에도 적용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고객들의 자산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부동산도 올라, 주식도 올라, 펀드도 올라, 재산은 늘어나는데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퀴즈입니다. 역시 맞추셔도 상품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 보시죠. 자, 이게 현재 상속세 증여세 세율입니다. 과표 30억 원을 넘어가면 최고 세율 몇 퍼센트다? 50%다. 반반 나눠갔자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우리 애보다 더 많이 가져가겠대요. 자, 이 30억 원 넘으면 50%라는 이 세율은 몇 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몇 년? 뭘까요? 1999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1999년에 집 사러 돌아다녀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그때 서울에 있는 음마아파트 아시죠? 음마아파트 그때 제가 막 살려고 했는데 비싸서 못 샀는데 그때 2억 4천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기억하실 거예요. 네, 1999년 말에 2억 4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30억 40억 됐잖아요. 그런데 요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음악파트를 딱 샀으면 살 때 제 머릿속에 야 이거 상속세 준비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했겠어요? 안 했을게요? 안 했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살면 지금 상속세 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미쳤다. 에브리바디가 그랬죠. 그래서 좀 심한 것 같아요. 1999년부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무려 27년이 됐는데 그때 30억 과표와 지금 30억 과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자, 그래서 현재 고객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그야말로 중산층들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필수라. 깜짝 태웠어. 뭐 예를 들면 10평짜리 아파트, 15평짜리 아파트 아니면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다 포함해서 현재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 원을 넘습니다. 16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16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빼면은 과표가 6억이에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 구간이에요, 세금? 30% 구간이에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VIP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 뭐 본인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실들을 같이 좀 일깨워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머 나도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저거 장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세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고객들 VIP 세미나 할 때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을 오늘 좀 미리 보여드리는 시간인데 간단하게 고객들이 알기 쉽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자, 시작 한번 외워봅니다. 세금 얘기하면 요거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공제 빼면 과표 곱하기 세율. 그렇죠? 공제 빼면 과표 곱하기 세율입니다. 예시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 있고요. 자녀는 몇 명? 2명. 그 다음에 금융재산도 전체 재산의 20%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내 재산이 전체 20억이면 뭐 그냥 서울에서 아파트 한 개밖에 다른 재산 없는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상속 공제 최대한 받아서 공제를 최대한 받으니까 세금은 어때요? 제일 적겠죠. 공제가 무슨 뜻입니까? 빼준다는 뜻이니까 최대한 많이 빼줘서 과표를 제일 낮게 해서 세금을 제일 조금 낸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이 약 1억 정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20억 물려받는데 세금 1억 낸다. 근데 이게 또 좀 느낌이 다른 게요. 만약에 아버지가 예금 20억을 남겨주셨어요. 그걸로 1억 세금 내래요. 부담스러워요? 그 정도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죠, 솔직히. 예.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살던 아파트 20억짜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명의가 아버지 명의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 집에서 누가 계속 사셔야 돼요? 어머니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뭘로 내야 돼요? 현찰로. 얼마 내래요? 1억.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라고. 즉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칸 올라가 볼게요. 30억 한번 볼까요? 30억이면 공제도 10억 8천으로 늘어나지만 19억 2천으로 늘어나지만 과표가 10억 8천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율 구간은 40% 세율 구간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랬더니 세금이 얼마래요? 2억 6천이래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자, 이제 산수 문제입니다. 20억에서 30억으로 내 재산은 몇 퍼센트가 늘었습니까? 50% 늘었죠. 요 계산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지금 퇴근하셔도 됩니다. 자, 20억에서 30억으로 50% 재산이 늘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억에서 2억 6천으로 세금이 몇 퍼센트 늘립니까? 160%. 이게 상속세의 특징입니다. 즉, 재산은 늘어나는데 공제는 잘 안 늘어나요. 일괄 공제는 모두가 5억이고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한도가 있고요. 배우자 상속공제도 한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50% 20억에서 30억으로 늘었는데 세금은 1억에서 2억 6천으로 160% 올라갑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맨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VIP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법인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재산이 100억이 되는 고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100억이면 세금이 얼마 나오나 쫙 따라 내려가 보니까 얼마래요? 26억이에요. 26억.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20억에서 100억으로 내 재산은 몇 배 늘었습니까? 5배. 세금은 1억에서 26억으로 몇 배 늘었습니까? 26배. 이게 상속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죠. 재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세금은 어떻게 늘어난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들었지만 앞으로 나올 VIP 전용 신상품에서도 이런 사망 보장에 대한 것이 이런 상속세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결혼하셨죠? 네. 어떻게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갈 것 같습니까? 그 양반이 먼저 갈 것 같습니까? 네. 모르는 일이죠. 보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시뮬레이션은 누가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는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뒤집어서 표현하면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저때 배우자 상속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상속 공제 금액이 어떻게 돼요? 딱 죽어요. 즉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요, 정확하게는 반쪽짜리 시뮬레이션. 그러면
배우자가 안 계신다는 50%의 확률의 시뮬레이션도 봐야겠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살짝 기억해 봅시다. 20억일 때 대략 세금이 얼마였어요? 1억. 100억일 때 얼마였어요? 26억. 살짝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요. 배우자가 없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탄성이 나와요. 네. 자, 똑같이 20억일 때 배우자 상속공제가요 싹 사라지니까 상속공제가 확 줄고요. 세율 적용 구간도 40%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세금이 얼마래요? 3억 9천. 아까 얼마였는데? 1억. 엄청 늘어나네요. 자, 오른쪽 끝으로 가볼까요? 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100억 남기고 사망했다면 공제가 달랑 7억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30억이 빠져버린 거예요.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금액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얼마로 늘었어요? 40억 6천원. 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줄 알았던 이 배우자가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절세 전략이에요. 자, 뒤집어서 표현하면 우리가 상속 시뮬레이션 할 때 배우자를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둘 다 사실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정확한 세금 계산이야 뭐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한 컨설팅, 상속에 대한 준비,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자, 한번 보죠. 아버지가 35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법정 상속 지분 알고 계시죠? 배우자는 얼만큼? 1.5.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1. 그런데요.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다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인가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민법이 바뀐 게 1990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놀랍게도 배우자만큼 첫째 아들, 즉 장자, 호주라고 하죠. 이 장자가 많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아닌 아들이 덜 가져가고요. 이것보다 또 덜 가져가는 게 누구예요? 딸. 그런데요. 저는 이거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딸도 차별을 했어요. 아들은 첫째냐 아니냐로 차별을 했고요. 딸은 맞아요. 결혼했냐 안 했냐로 차별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딸이 그 다음이고요. 제일 조금 주는 게 누구냐? 결혼한 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첫째 오빠하고 결혼한 여동생하고의 차이가 4배까지 있어요. 그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 똑같죠. 1.0. 그래서 물론 어머니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집이 저 35억이 집 하나니까 내가 저 집에 그냥 살겠다. 너희들은 상속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해도 되고요. 어머니가 얘들아 엄마는 돈 좀 있다. 한 200억 갖고 있다. 아빠 몰래. 그러니까 저 35억을 니들끼리 알아서 나눠 가져라. 해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법에 정해진 지분대로 나누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자 35억이면은 딱 나누기 쉽네요. 어떻게 나눠가지면 돼요? 엄마가 15억, 아들도 10억, 딸도 10억 하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 딱 떨어집니다. 좋아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현금 같은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은 어떻게 낼까 하고 따져보니까 총 4억 2,7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된대요. 이것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머니가 안분을 하니까 1억 8천, 아들, 딸이 1억 2천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유 얘들아 니들은 아빠한테 받은 거 이거 니네 생활에 보태 써라. 엄마 돈 좀 있고 뭐 그러니까 엄마가 이 세금 다 낼게 해서 엄마가 4억 2,700만 원의 세금을 엄마가 다 낸다고 합니다. 뭐 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또 뭘로 봐요? 징역. 그러니까 또 징역세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징역세 내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거 다 내줘도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연대 납세 의무. 시작. 연대 납세 의무. 의무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 상속세는요, 국세청에서 야, 나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상속인들이 알아서 내기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격하게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돈을 다 써버리고 해외로 튀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아유, 아들은 튀었으니까 그냥 엄마는 1억 8,300, 따님은 1억 2,200만 내시고요. 아드님 거는 한국에 돌아오면 우리가 따로 잘 챙겨 받을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딸한테 난 모르겠고 아들 것까지 아무튼 다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연대 납세 의무.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러면 아버지 재산 중에 금융재산은 엄마가 좀 가져가서 이걸로 다 세금 내고 부동산은 너희들이 가져가서 잘 쓰고 이렇게 하렴 하고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받을 때 플래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요새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또 머리를 쓴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은 딱 10억입니다. 아까 우리가 상속세 시뮬레이션 계산할 때 처음 스타트를 얼마부터 했죠? 20억부터 했죠? 왜? 10억이면 일괄공제 얼마라고요? 5억.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얼마라고요? 5억. 그러니까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래서 20억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0억 남기고 돌아가셨으니까 세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죠. 그래서 할머니랑 아버지랑 받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 머리를 잘 굴려보니까 가만 그러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할머니도 상속을 포기하고요, 아들도 상속을 포기합니다. 자, 그러면 할아버지 10억 원은 누가 가져갈까요? 그렇죠, 손주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재산이 손주한테 바로 넘어가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세련된 표현을 하면은 세대 생략 상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대를 생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세금을 30% 더 내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에 30% 더해봤자 0이다. 우리는 천재인 것 같아 하면서 할머니랑 아들이랑 상속 포기를 하고 그 재산을 손주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재 가족하고 이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 국세청에서 편지가 옵니다. 누구한테 편지가 올까요? 손주한테. 뭐라고 편지가 올까요? 세금 내라고 편지가 옵니다. 아니 황당. 분명히 빵 곱하기 1.3은 빵인데. 그래서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상속직여세법 24조를 보면은 상속인이, 그러니까 할머니랑 아들이 상속을 포기해서 다음 순위, 즉 손주가 재산을 받으면 상속 공제 금액에서 차감한다. 즉 원래 공제 얼마 받을 수 있었어요? 10억. 그거를 뺐대요. 빼는 걸 빼니까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대해서 세금 내라?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래서 10억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하고 진짜로 130%를 더하니까 세금이 얼마가 나왔냐? 3억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게 은행 PB가 짜준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소송 가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좀 결과적으로는 은행에서 일부를 물어주고
제법 자기가 착각한 거니까. 그래서 제대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얼추 보면 여기까지 들어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컨설팅을 받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다가 조금 시행적인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요, 상속 컨설팅도 중요하고요, 증여 컨설팅도 중요한데요, 요새 하나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혼 컨설팅도 중요해요. 자, 사실 요새 이것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죠. 뭐냐면 다주택자. 예를 들면 아버지도 집이 한 채 있고 어머니도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이죠. 그럼 나중에 양도세도 많이 내야 되고 종부세도 많이 내야 되니까 둘이서 이혼을 해요. 그러면 둘 다 뭐가 돼요? 1세대 1주택이 돼요.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또 제가 이렇게 기획해드린 분들도 좀 있고요. 예. 자, 그럼 좀 큰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뭐 다 공개된 내용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뭘 받죠?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위자료는요,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심하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뭐 때렸다 이 정도 하면 막 3,00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보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좀 너무너무 심각하다라고 해서 위자료가 대법원 확정된 게 20억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lik이 깨지지 않을 기록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눠 갖는 거는 위자료가 아닙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 그래서 뭐 처음에는 1심에서는 뭐 600억, 2심에서는 뭐 1조 몇천억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2심에서 결정된 게 대략 9,44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0억은 뭐라고요? 위자료. 뒤에 9,440억은 뭐라고요? 재산 분할. 자, 그럼 뭐 한번 상속세, 증여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저 노소영 관장께서는 대략 몇 %의 세금을 내야 될까요? 대략 뭐 정답은 못 맞춰주셨습니다. 대략 몇 % 정도 세금 내야 될까요? 50%. 그렇죠. 예.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이 빵원이에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 원래 내 거인 것을 가져간다고 해석을 해서 9,440억을 가져가도 세금이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일부러 이혼한 거다. 만약에 나중에 상속으로 가거나 직여로 가면 세금이 몇 %예요? 50%. 근데 이혼하면 빵 터져.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죠. 사실 옛날부터 재산 분할은 세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불출 고객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겠죠. 자, 대표적인 예를 자녀들이 다 시집장가 갔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서류를 띨 일도 없어요. 그런데 재산이 대략 10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누구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남편 쪽으로. 그러면 재산을 증여해도 세율 몇 %? 50%. 사망해서 나눠가지고 사망해서 넘어가도 몇 %? 50%. 그런데 두 분이서 이혼하면은 몇 %? 3%. 그러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 상담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새 이거 좀 비슷한 건데요. 아파트 교환 거래가 늘어난 거 뉴스 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1세대 1주택이면은 12억까지는 무조건 세금이 없어요. 내가 1억의 아파트를 사서 10억에 팔아도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대부분 아까 예를 들면 음악카드 제가 그때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2억 4천에 샀는데 지금 30억이 됐어요. 그러면 12억까지만 세금 넣고 나머지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1세대 1주택이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그 번 돈의 80%를 공제해줘요. 그래서 세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뭐예요? 공제. 그런데 이 공제를 후년 이후에는 10억 한도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한 1억도 안 되는 세금만 낼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바뀌고 나서 세금 내면 한 4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앞집 아저씨하고 잠깐 좀 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35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이 아파트를 바꿉시다. 교환도 매매해요. 그러면 지금 팔면은 세금 80% 빼줘요. 서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내 아파트는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35억. 그럼 앞으로 세금 내는 거는 어디서부터만 내면 돼요? 35억부터만 내면 돼요. 그래서 요새 좀 있으면 만약에 이 법이 확정되면 제가 예언컨대 당근에 올라올 거예요. 저랑 집 바꾸실 분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이 확확 바뀌고 변화하면 역시 내 돈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우리보다 그분들이 빨라요. 왜? 내 돈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스 보고 우리는 세금 없구나. 노세훈 참 좋겠다. 현찰로 9,440억을 받게 되니까 저거 갖고 뭐 할래나? 저거 갖고 짜장면을 사 먹으면 몇 그릇을 안 먹을 수 있나? 이 생각만 하지만 부회부고객들은 그럼 나도? 이런 생각한다. 그래서 요새 이런 컨설팅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VIP 세미나 할 때 주력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도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직연해 주셨어요. 이 돈으로 해외여행 가고 세계 일주하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내 돈인데. 아버지가 직연해 주신 돈으로 전부 술 사 먹었어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땅 투기했어요.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직연해 주신 돈을 들고 직여 신고를 하러 가서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아버지가 이만큼 돈 직여해 주셨는데 나는 쓸데없는 짓 안 할 거예요. 나 창업을 할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돈 벌면 세금도 낼 거고요. 일손이 부족하면 고용도 할 겁니다. 나 이렇게 건전하게 돈을 쓸 겁니다. 하고 국세청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국세청은 그 자료가 어때요? 너무 기특하죠. 너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야. 아이고 기특하다. 야, 내가 다른 건 해줄 게 없고 뭐만 해줄게. 세금 혜택만 줄게. 세금 혜택만. 그래서 첫 번째 세금 혜택이 뭐냐면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시죠? 보통 성인 남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얼마까지 세금 안 내죠? 5천만 원. 그 이제 5천만 원까지 세금 안 낸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라고 우리 조금 세련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5천만 원. 5천만 원 공제 주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특한 약속을 하니까 국세청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야, 너처럼 기특한 애한테 국세청에서 좀 상을 줘야 돼. 그래서 기존에 5천만 원 그 공제 받는 거 그거 말고 따로 그 공제의 10배를 공제해 줄게 하는 거예요. 10배.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억. 5억까지는 즉 뭐를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거기에다가 자 공제 빼면 뭐라고요? 과표. 그럼 과표 다음은 뭐가 나와요? 세금. 그러니까 5억 원이 넘게 증여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무슨 세금? 증여세. 증여세는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10, 20, 30, 40, 50%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특한 너는 가장 낮은 세율인 몇 퍼센트? 10%만 내라. 이런 혜택을 줍니다. 이런 혜택을 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줄여서 상증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글씨가 좀 조그마네요. 조세 특례 제한법, 즉 세법들 중에 예외되는 것들만 모아서 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줄여서는 조특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있는 예외적인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정말 좋은 효과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건은요, 주는 사람, 증여자라고 하죠. 주는 사람이 몇 세 넘으면 돼요? 60세만 넘으면. 받는 사람은 몇 세 넘으면 돼요? 18세. 근데 아버지가 60세 넘었는데 애가 18세가 안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그렇죠? 완전 문둥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억 원 공제라는 것은 얼마까지 세금 없다? 5억까지 세금 없다. 이게 최고죠. 넘어가도 몇 퍼센트만 된다? 10%만 된다. 너무 좋아. 그 다음 이제 사업, 그 대신 이제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냐? 2년 안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자, 국세청에 갔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나 아버지 돈 갖고 나 술 사 먹지 않고 해외여행 안 가고 나 창업했어. 그러면 그 창업은 뭘로 증명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 내면은 창업인데요. 국세청은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5억을 주면 5억을 받아서 나 무슨 창업을 할까 최대한 얼마까지 고민해봐라. 2년 동안 고민해봐라. 그리고 사업자 등록 내라 라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냥 애한테 돈 절대 안 줍니다. 돈 많은 아버지들은요, 기본 특성, 애들을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는 아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돈 주면 너는 이거 해라 라고 다 정해줘요. 그리고 아들은 알겠습니다 해서 그 돈 받고 신고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은 언제 되겠어요? 그 다음날 됩니다. 네. 일주일 안에 다 돼요. 그래서 2년 되고 별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년 내에 자금을 사용해라. 4년 안 걸립니다. 한 달 안에 다 씁니다. 그런데 뭐를 사용이라고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들으셔도 됩니다. 이 창업은요, 개인사업자 형태로 하셔도 되고요, 법인 형태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사업자 상태로 하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사면 돼요.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이면 됩니다. 뭘 많이 살까요? 그렇죠. 부동산을 많이 삽니다. 제가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들이 애는 못 믿어요. 근데 뭐는 믿어요? 부동산은 믿어요. 그래서 그 사업용 자산은 보나마나 뻔하게 대부분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히트를 칠 게 뭐예요? 그게 베이커리 카페예요. 근데 베이커리 카페는 뭐 일부일 뿐이고, 예를 들면 요런,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그런 거 없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왜 버거킹 같은 거 있는데 한 몇백 평 해놓고 주차장도 있고 드라이브 스루도 있고 미국처럼 1층짜리 이런 건물 있는 거 있죠. 이거 창업자금 받아서 그렇게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자, 그거 솔직히 말하면 버거킹에서 떼돈 벌겠다는 거 아닙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땅 같이 오르는 걸 같이 기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창업했다가 바로 팔아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평생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약속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큼까지 사업하다가 접고 팔아서 내 주머니로 다 넣어도 될까요? 그 기간, 약속 기간 몇 년일까요? 10년 금방 갑니다. 네. 제 고객들 얘기로 이제 사례를 좀 들어줄게. 이제 감을 좀 잡아보세요. 따님이 있어요, 따님. 근데 따님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로 30억을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뭐 했냐?
강남에 여기 강남 지역에 오신 분들 많이 볼 거예요. 초호화 오피스텔. 위치 좋은데 시설 너무 좋고 한데 오피스텔 샀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용이어야 돼요. 그럼 그 오피스텔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사업? 인터넷 쇼핑몰. 돼요. 또 제가 뒤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인 예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충무로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어요. 이 인쇄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화재 캘린더, 삼성화재 약관, 아주 대규모예요. 인쇄 기 하나가 몇 억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그 똑같은 인쇄업을 아들이 창업자로 만나서 바로 옆집에 차려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그 30억 갖고 일단 사무실 없고요, 공장 없고요. 그 돈으로 뭐를 사겠어요? 인쇄기를 삽니다.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스킬이 들어가는 건데요. 아버지 회사에서 다니던 그 이제 인쇄도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자들이 이직을 합니다. 이쪽 회사로 옮겨갑니다. 끝났죠. 그럼 이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뭐만 넘겨주면 돼요? 고객만 넘겨주면 돼요. 이러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이 대기업한테 일감 몰아주는 거 과세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몰아주는 거 과세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몰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과세합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몰아주는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사용이에요. 그래서 출자, 자본금을 낸다. 이게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미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면 되고요. 법인도 괜찮고 개인사업자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30억까지인데요. 10명 이상 고용하면 100억까지도 되지만 저는 한도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번 해봤지만 아버지가 30억 이상 애한테 증여하는 거 못 봤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믿진 않아요, 애를. 네.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게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고객하고 이런 얘기로 상담하시다가 그럼 내가 이만큼 주면 세금이 얼마쯤 나와? 라고 고객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바로 즉답 해내실 수 있어요. 왜? 계산이 되게 쉬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 그러면 내가 30억 증여하면 세금 얼마 내야 돼? 자, 계산 봅시다. 30억에서 자, 우리 외운 거 공제 빼면 과표 곱하기 세율. 자, 35에서 공제 얼마 준다고요? 5억. 그럼 과표가 얼마예요? 25억. 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10%. 그럼 세금 얼마 내요? 2억 5천. 끝. 이게 세금 계산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증여가액 빼기 5억 곱하기 10%만 하면 정확한 세금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요걸 한번 잘 봐주세요. 그 대신 그 돈으로 만약에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한 20억만 증여해 주십시오. 뭐하게? 이걸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창업할 건데 제가 그 돈으로 아시아 최대 나이트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이런 건 안 됩니다를 법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파스틱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되는 겁니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것만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놨어요. 자, 먼저 제조업. 특히 제조업은 아버지가 하는 비즈니스의 제조업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의 장점은 아버지가 돈만 있으면 되지 아버지가 CEO여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지만 돈 많은 분들 중에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버지와 관련된 제조업을 채워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두 번째, 통신 판매업. 이게 뭐예요? 인터넷 홈쇼핑.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홈쇼핑. 네. 이런 거 누구나 통신 판매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음식점업.
그래서 음식점은 되고 뭐는 안 된다고요? 카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데 그 자체가 막 문제 삼지만 문제 하나도 안 돼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베이커리 카페인데 커피만 판다.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이커리 카페인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 컨셉은 뭐냐면 땅을 많이 사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영업은 조금 한다. 그런데 베이커리 카페 다 주차장을 잘 쓰고 있어요. 실제로 사업용으로 쓰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 개인 언론에서 약간 이제 워닝을 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은 예술 스포츠 영화 관련 서비스. 요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기 이 근처인데 이분이 원래 야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창업자금 받아서 뭐 하셨냐면 사회인 야구장을 만들었어요. 사회인 야구장. 야구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사회인 야구장을 만들었다는 건 딱 들어도 느낌 빡 오죠. 뭐에 투자한 거야? 땅에 투자한다. 몇 년 있다 접어도 된다? 10년. 그 다음에 저기도 개인 및 소비용품 수료. 요새 저게 뜨고 있어요. 뭘까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저는 요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차장입니다. 세차장. 혹시 강남 도산대로를 가다 보면 컵앤워시 여기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초고급 세차장인데 그런 도시 한복판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외곽으로 나오면 넓게 땅 사가지고 셀프 세차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세차장 가능합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자, 호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모텔은 안 돼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호텔은요, 정확하게는 관광 호텔인데요. 롯데호텔, 신라호텔도 다 관광 호텔이에요. 그 정식 이름은. 얘는 문체부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거의 등록을 하는 겁니다. 모텔은 숙박업이고 이거는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한테 돈 받고 그 다음에 대출 좀 해서 뭐 이런 동네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관광 호텔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됩니다. 그래서 면허가 관광 호텔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거 이거 뭐예요? 양로원 같은 거. 뭐 요새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제가 사례를 좀 요 사례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애한테 아버지가 이런 제도를 들었다. 너 요새 놀고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애가 너 음식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은 음식점 뭐 하고 싶대요. 다. 그렇죠. 내 카페는 이제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음식점 중에. 그러니까 애들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되게 멋있는 거. 프렌치 레스토랑, 이태리안 레스토랑, 스시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냐? 셰프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셰프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시킨 게 뭐냐면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은 셰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고깃집이 열었는데 엄청 잘해요. 세차장 말씀드렸고요, 인쇄소 말씀드렸죠, 야구장 말씀드렸고, 호텔 말씀드렸고, 패스트푸드점 말씀드렸고, 버거킹, 맥도날드 다 됩니다. 네. 음식점, 제과점, 인터넷 쇼핑, 유치원도 됩니다. 여행사 됩니다. 세차장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미용실 다 됩니다. 등등등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커피 전문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점 안 돼요. 국영수가를 치는 학원 안 돼요. 노래방, PC방, 임대업 안 됩니다. 복권 판매점, 한의원, 병원, 약국 이런 거 안 됩니다. 느낌 좀 오시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컨설팅 해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세금 내고 창업시켜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더라. 그리고 세미나 때도 그런 말씀 드릴 거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또 하나는요. 제가 이걸 했더니 이분은 정작 이거를 진행시키면 복잡하고 힘드니까 뭐에 활용을 많이 하시냐면 고객 확보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나는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런 거 들으면 좀 관심 있어 하실 고객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데 벌써 딱 들어도 느낌 오시죠? 이 정도 증여해서
고민할 만한 고객이면 일단 무슨 고객이에요? VIP 고객이죠. 그래서 요거를 소개시켜드릴 고객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가 고객인 것이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확보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최대 10%만 내면서 50억까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암산되죠? 50억 증여하면 세금 얼마 냅니까? 50억에서 5억 빼면 40억 곱하기 10% 하면 4억 5천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하나 보자고요. 만약에 그 50억 원을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일반 증여로 하면은 얼마 세금 낸다고요? 19억 5천 냅니다. 그러면 얼마 세이브한 거예요? 15억 세이브한 거예요. 15억. 최대 10명 이상 고용을 한다는 약속을 하면 100억까지도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아직까지 제가 해드린 적 없어요.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5억 빼고 95억에 얼마만 세금 내요? 9억 5천. 하지만 이걸 일반 증여라면 세금 얼마예요? 43억 8천.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여쭤볼게요. 얼마 증여하는 분이 제일 많았을까요? 지금 요새 이거 추적하는 동안 10억? 30억? 네. 생각보다 아버지들이 자식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5억 증여하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5억 증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5억 증여했어요.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애가 똘똘하게 잘해. 그러면 한 1년 있다가 다시 5억을 증여해요. 그러면 몇 퍼센트만 내면 돼요? 10%. 또 1년 있다가 5억 증여. 몇 퍼센트만 내면 돼요? 10%. 그렇게 만약에 1년마다 5억씩 증여하면 몇 번까지 증여할 수 있어요? 10번. 10번까지. 물론 만약에 10명 이상 고용하면 20번까지. 이렇게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 번 증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오셨죠? 네.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현찰 100억 있다면 할만하죠?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한테 30억을 줘서 이걸로 버거킹을 이쪽에 하고 딸한테는 해서 반대편에 맥도날드 가게 하면 어떨까? 아니면 저쪽에는 교회에다가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면 어떨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애한테 건설업을 해주면 어떨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고요. 로스차일드라고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역사상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불렸던 가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샤또 무똥 로칠드라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와이너리고 사실 이 가문 거고요. 이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가 이 5 아들을 한 명은 독일로 보내고 한 명은 영국으로 보내고 한 명은 프랑스로 보내고 한 명은 오스트리아로 보내고 해갖고 전 세계의 부를 장악하게 합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 패밀리 오피스의 원조가 됐다고 합니다. 화폐 전쟁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 집 가문을 다루고 있어요. 미국은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락커펠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 록펠러 아저씨는 뭘로 부자가 됐을까요? 무슨 비즈니스? 이 사람은 석유왕입니다. 미국의 그 당시에 유통되던 석유의 90%를 이분이 혼자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최대 부예요. 그래서 뉴욕 가면 우리가 관광할 때 록펠러 센터라는 데도 보고요. 또 이분은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도 이분이 만들어서 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이 지금까지도 계속 번성하고 계속해서 돈을 크게 굴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신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신탁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뉴스토픽에서 이런 거 보신 거 있어요. 해외 토픽 이러면서 어떤 부자가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겼다. 내 이 전 재산은 우리 강아지한테 줘라.
들어보셨죠? 어떻게 할까요? 그 돈을 계집에 넣어줄까요? 아니면 사료를 사서 넣어줄까요? 사실은 말이 그런 거지 그 돈을 금융회사에 맡기면서 이 돈으로 우리 개좀 돌봐줘, 무제한 도와줘도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신탁이에요. 심지어 저는 이런 뉴스도 봤어요. 내 전 재산을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은행나무한테 줘라. 뭐 어떻게 줘요? 신탁에 맡기고 그 나무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런 신탁을 맡기면 세금 혜택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아직은 발달이 안 돼 있긴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또 하나, 미국에도요, 유럽에도요. 여러분 그 스위스 시계 중에 제일 유명한 롤렉스라고 알죠? 롤렉스가 시계도 유명하지만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롤렉스가 직장의 천국이래요. 일 심하게 안 하고요, 월급 엄청 많이 주고요, 너무 좋대요. 왜냐? 이 롤렉스 오너가 돌아가시면서 이거를 전부 신탁에 맡겼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롤렉스 정도 브랜드가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롤렉스 아파트도 나올 것 같고요, 롤렉스 자동차도 나오고요, 롤렉스 과자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롤렉스는 뭐만 만들어요. 시계 중에서도 손목시계만 만들어요. 중장차. 별로 돈을 크게 벌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인기가 많아서 종업원들 급여를 엄청 많이 줘요.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신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신탁이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방법이 좀 제한적입니다. 미국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세스 스미스 배우자한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징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6억입니다. 미국은 6억보다 좀 큽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징여할 수 있을까요? 얼마? 100억. 와, 100억까지 배우자한테 받아도 세금이 없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진짜 좋은 아이디어. 왜냐하면 정답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미국은요, 배우자가 500억을 징여받아도 세금이 없고요, 1조를 징여받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거, 우리나라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얼마였죠? 30억. 그렇죠? 5억에서 30억. 미국은 이것도 세금이 없습니다. 남편이 사망해서 배우자한테 돈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그 텍스 플래닝은 서양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열받는 게 이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받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또 세금 내죠. 물론 깎아주는 건 조금 있지만. 자, 그럼 우리나라는 뭐를 활용해야 되느냐? 자, 요 얘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자, 우리나라는 무조건 거의 상속입니다. 그런데 1순위는 아시는 것처럼 직계 귀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의 관계없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그 신상품 나왔을 때 사망하면은 보험금 나가잖아요. 그때도 디폴트 값이 대부분 그 법정 상품으로 세팅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가져가는지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쭤볼게요. 내 기준으로 아들, 딸은 직계 귀속 맞죠? 손주는 직계 귀속이에요, 아니에요? 손주도 직계 귀속이에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누구만 받아요? 아들, 딸만 받지 손주는 못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사망했는데 나는 아직 미혼이에요. 그럼 내 재산 누가 가져가요? 부모님.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 존속입니까? 존속이에요. 근데 못 받아요. 왜 할아버지는 직계 존속입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는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만든 법정순위입니다. 1순위는요, 그냥 직계 귀속이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최근친, 나랑 제일 가까운. 그 다음에 배우자도요, 사실혼 배우자가 뭔지 아시죠?
누가 봐도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신고만 안 했어요. 그런데 상속은 못 받아요. 자, 국민연금에서 받다가 내가 사망했어요. 유족연금이 나갑니다. 사실혼 배우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사실혼 배우자 받아요. 자동차 배상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손해배상 청구권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상속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법적 배우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요새 재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데려온 애랑 새 와이프가 데려온 애랑 얘네들이 형제예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형제는 아닙니다. 형제가 되려면 뭐가 하나라도 섞여야 돼요? 피가 하나라도 섞여야 돼요. 피가 하나라도 섞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혈연 형제죠. 혈연 형제. 피가 섞여야 돼요. 그리고 요새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데리고 온 그 자녀는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역시 뭐가 섞여야 돼요? 피가 섞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피가 섞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순위는 사실 사순위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촌 이내 관계였죠. 근데 사촌이 몇 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 이내가 삼촌 사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망했는데 4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모, 고모, 이종사촌, 고종사촌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그럼 내 40억 원을 누가 가져가요? 이모, 고모가 가져가고 끝! 이종사촌, 고종사촌 못 가져가요. 그럼 이종사촌, 고종사촌이 가져가려면 이모, 고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 사촌 중에 재벌이 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분 재산을 내가 상속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 없고요. 직계 존속도 없고요. 형제자매도 없고요. 사촌 관계도 아무도 없어야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태아는 상속될 거야 안 될까요? 그럼 왜? 태아가요. 요것도 하나 알아주시죠. 우리나라는 일부 노출설과 완전 노출설이 있는데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머리 끄트머리라도 나오면 이건 태어난 거다. 이게 일부 노출설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태어나야 태어난 거다. 이게 완전 노출설이에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애가 사망했어요. 이거 태어나서 죽는 걸까요? 죽어서 태어난 걸까요? 우리나라는 완전 노출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상한 거예요. 그래서 태아는 완전히 태어나야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이혼 안 해보신 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도 싫다 너도 싫다 해서 법원에 갔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진짜 안 살 거야? 오케이. 그 대신 애가 있으면 뭘 가져야 돼요? 숙려기간. 그래서 숙려기간 다 갖고 다시 왔는데도 이혼하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래 알았다고 꽝꽝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집으로 가다가 남편이 사망했어요. 실제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예요. 자, 그럼 그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법원에서 땅땅한 게 이혼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디에 내야 돼요? 구청에 내야 돼요. 그래서 땅땅 찍고 구청 가기 전에 사망하면 아직까지 부부예요. 그래서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좀 속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자, 아버지가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외아들을 하고 아버지하고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나이 70에 뭐 70이도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재혼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70에 재혼하고 너무 오랜만에 이제 부부가 돼서 그런지 석 달 만에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뭘 했냐면 법인을 갖고 있었는데 100억짜리예요. 근데 당연히 누구 명이에요? 아버지 100% 지분이에요.
상속재산이 어떻게 나뉘어요? 그 새어머니가 60%, 40년을 같이 모셨던 아들이 40%.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새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저기 내가 세금 때문에 이렇게 60% 일단 가져왔지만 차츰차츰 다 넘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경영에도 일절 참여 안 하고 오히려 대주주지만 참여 안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또 안타깝게 3개월 만에 이 새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60% 지분은 누구한테 가요? 이 새어머니가 원래 낳던 딸한테 간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60% 지분을 가져간 그 따님은요, 이 회장님을 딱 2번 봤어요. 상견례 때 한 번, 결혼식 날 한 번, 장례식 때 한 번, 그 사진으로. 그런데 여기가 60%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새어머니랑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 딸하고 그 남편하고 주주총회에서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법으로 하면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안 나머지 헌법소원을 냅니다. 정모서자 관계, 즉 새엄마 재산은 내가 못 받는다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한 거다. 최소한 내 아버지 걸 받은 거는 다시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1980년대 말고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새어머니 재산은 아예 못 가져간다는 이 민법은 합헌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땅땅땅.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상속제도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5대1이라는 건 알고 계시고요. 지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유언을 써요. 자, 팔기 광사고 다 기억난다. 요럴 때 손 안 들어야 어려 보이는 겁니다. 요게 언제적 사건이냐면 1997년 8월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무려 29년 전이에요. 제가 첫 직장이 삼성생명인데요. 제 입사 동기가 이 비행기를 탔어요. 휴가 가서. 못 돌아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비행기 사고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무한 비행장 사고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비행기 사고 제일 크게 난 건 아직도 이겁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 이 비행기 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인천에서 제일 그 당시에 큰 상호저축은행, 그러니까 지금은 상호저축은 그 당시에 상호신용금고 이형철 이사장님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 회장님, 사모님, 첫째 딸, 첫째 사위, 애들 둘, 둘째 딸, 둘째 애. 그런데 둘째 사위가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님이었는데 학회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내일 갈게요. 먼저 가 계세요. 혼자 내일 간다 그랬는데 거기 비행기에 탄 모든 가족이 모두 사망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 그분들 그 회장님의 재산이 1,000억 원.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5천억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의 형제자매들이 나서는 거예요. 자, 직계 비속과 배우자 같이 다 죽었죠? 직계 존속과 배우자 없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은 누구 거다? 내 거다. 형제자매. 반면 사위는 무슨 소리냐? 대식상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딸이 없어도 내가 받으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 해서 둘이 싸우게 됩니다.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국 대법원까지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1심 전부 다 사위죠. 2심 전부 다 사위죠. 3심 전부 다 사위죠. 사위가 완승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경우의 수. 지금 7명이 다 한꺼번에 사망했기 때문에 8명이 다 한꺼번에 사망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몰라서 이 혼란이 생긴 건데 이 변호인들이 그 경우의 수 한 2,400가지를 다 들여옵니다.
근데 다 사위한테 가요. 그래서 사위가 그걸 다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위는 재판하면서 판사한테 이거 내가 이겨도 저 어르신들 한 사람한테 한 30억씩은 다 드릴 거예요 라고 의견을 다 제출했는데 끝에 다 이기고 나니까 1원도 안 들었대요. 그리고 이쪽은 졌으니까 이쪽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돼서 그때 SBS에서 나가서 취재했는데 이분들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위분은 재혼했고요.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냐면 회장님한테 있다고. 그 큰 재산을 갖고 있었으면서 유언장 한 장 안 남기시더라고요. 또 우리도 저도 기억에 제주도에 워크숍을 가도 선발대 후발대로 나눠서 가요. 아니 내가 재벌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죠. 그런데 그냥 물론 다 같이 비행기 타면 즐겁겠지만 아닌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건가? 그게 낫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케이스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유언장을 꼭 작성해야 된다는 거에 큰 귀감이 되고 귀감, 타관지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김문초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서부 쪽에 오신 분들은 뭐 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독신인데 한 재산이 320억쯤 되는 부자예요. 부동산이 한 200억, 금융이 한 1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독신이에요. 그리고 독신이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도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평생 뭘 하셨냐면요. 교회 지어서 기부하고 신학대학교 지어서 기부하고 기도원 지어서 기부하고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또 누가 나타났어요? 형제자, 독신이니까. 그래서 그 은행 금고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유언장이 달려듭니다. 본인 이것이 본인 명의 모든 재산을 누구 줘라? 연세대학교 줘라. 그리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이거 있어요. 자, 그런데 형제자매들 이걸 보고 아이고 근데 잠깐 한 거예요. 민법에는 유언장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날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김문초 선생님은 뭘 했어요? 사인을 했어요. 이게 되냐? 글쎄요 하고 판례를 다 뒤져봤는데 그거 갖고 싸운 판례가 그때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은행 지점장이 연세대학교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와서 법무법인하고 거쳐 보면서 판례는 없지만 과거 판례에 손도장, 지장을 찍은 거 인정해준 판례가 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이 이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적 삶을 살았고 맨날 기부하고 했기 때문에 이 뜻이 맞을 거다. 둘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원으로 갔는데 법원에서는 재판 가기 전에 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뭘 이런 걸 갖고 그분의 뜻을 기르면 되는 것이 이렇게 재판까지 하시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판사가 제안을 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한테는 돈 쓰시는 게 좋잖아요. 현금 116억을 가져가시고요. 학교에 부동산 학교 줍시다. 저 7억은 뭘까요? 취득세. 취득세. 저 요 정도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연대 나왔는데요. 제일 친한 교수님이 이때 대외부총장이셔서 이 일을 그때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언장도 봤어요. 아주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글씨가 딱 유치원생 글씨였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피해죠. 그래서 이 협의안이, 이 제안이, 조정안이 됐겠어요? 깨졌겠어요? 누가 거부했을까요? 정답은 둘 다 거부했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왜냐면 법무부에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정확하게 1심, 2심까지 갔는데 전부 전재산 유족조, 2심 전재산 유족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대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원고 무슨 얘기야? 서류 줘봐. 피고 무슨 얘기야? 서류 줘봐.
이거를 심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안 해요. 3심에서는 2심 판결문만 보고 이게 법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2심 전부 유족주라고 했으니까 대법 가봤자 뻔할 뻔짜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에서는 이거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는 우리나라 민법이 잘못됐다. 법대로는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로서 위헌소송을 합니다. 전 세계에 유언장에다가 꼭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다. 일본하고 한국. 중국도 사인이 된대요. 이거 법이 잘못된 거다. 대법원은 그럼 헌법재판소 결정 나는 거 보고 결정할게. 홀딩.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날인을 하라고 한 민법은 합헌이니까 뭐예요? 헌법에 맞는다. 법이 틀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에는 꼭 도장 찍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유족 승. 결국 연대는요. 형제자매 변호사 비용, 우리 쪽 1, 2, 3심 변호사 비용 몇 억을 날렸어요. 기부처세 분명히 320억을 연대 주고 싶었는데 1원도 안 오고요. 연대는 몇 억을 날려요. 왜? 제대로 안 써서. 도장은 안 찍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브레이크포인트에게.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딱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필증서 유언하고 공정증서 유언만 알면 되고요. 나머지 모르셔도 돼요. 자, 자필증서 유언은요. 그냥 지금도 여러분 종이에다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손으로 써야 됩니다. 워드 치는 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날짜 써야 돼요. 세 번째, 주소 써야 됩니다. 내 이름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된다? 날, 도장을 찍어요. 사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브레이크포인트 이 유언 세미나를 많이 해요. 고객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씁니다. 그리고 학교 나서 전화해요. 여보, 우리 그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 그 4명이야? 당신 명이야? 요새 그 펀드 요새 얼마쯤 해? 엄청 좀. 왜냐면 이런 시니어들 유언 체험이 이런 것들만 해봤대요. 여기 관을 갖다 놓고 한번 부어보세요. 관을 닫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병풍 뒤에 누워 계세요. 향을 피웁니다. 자, 지금까지 못해본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전화하세요. 이런 것만 해봤는데 진짜로 돈 얘기를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은 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땅. 왜 깊은 자녀들이요 싸우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유언 없으면.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고요. 이남 일녀고 배우자 있어요. 아니, 배우자 없다고 할게 그냥. 이남 이녀예요. 서로 우애가 깊어요. 착해요. 내가 더 받을 욕심도 없어요. 하지만 덜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분의 1씩 공동등기예요. 그럼 나중에 끝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은. 퀴즈 하나 낼게요.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해야 돼요? 6개월. 부동산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규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즉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부동산 등기는 10년이 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멀쩡한 땅인데 주차장인데 등기부 띄워보면요 아직도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등기가 돼서 상속이 됐는데 주인이 12명이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넷째가 사망했어. 그 배우자와 자녀들. 근데 그 12명의 주인 중에 3명은 외국에 살고 있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땅 개발돼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유언장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다만 자필증서 유언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고 도장 찍으면 되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쓰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너무 잘 두면 아버지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너무 깊숙한 데 두면 못 찾아. 나 죽어버려요.
그다음에 아주 적당한 게 뒀어요. 근데 막내가 나 사망한 다음에 찾았어요. 내 지분이 좀 부족하네. 그래서 거기다가 굿자로 고쳐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풀어주세요.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려면은 그렇죠, 공증. 그런데 이것도 VIP 고객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한 대표적인 거. 우리가 공증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다 작성한 다음에 가지고 가서 공증 도장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처음부터 누가 쓰는 거예요? 변호사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변호사가 쓰는 거예요. 물론 변호사는 워드 쳐도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본을 안 줘요, 나한테.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으르렁거리면서 이남 삼녀가 큰 소파에 앉아갖고 막 서로 으르렁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들어와요? 변호사. 그러면서 꼭 뭘 갖고 와요? 네, 가방을 갖고 회장님의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딱 이러죠. 그러면서 누구는 누구더라 막 그러면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막 뛰쳐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 유언장은 누구한테 있었다? 변호사한테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너무 많이 했네요. 자, 지금 쉬셨다가 53분에 시작할게요. 네, 53분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